축덕과 초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2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하성룡입니다. 하성룡입니다. 시작부터 호가 하성이고요. 예. 갑자기. 오늘 또 4주 연속인가요, 저희가? 네, 목요일에. 목요일에. 이번에는 그 우리 뽕 PD가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휴가를 가야죠, 당연히. 네. 휴가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라. 네. 그래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를 갔다 예, 후쿠오카. 다녀오셨다고요. 야옹이랑. 야옹이라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누구일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성인 돼서 첫 해외 여행이었고요. 아, 진짜로? 예, 이게 예전에 이게 축덕에서 다뤘는데 그 베트남에 해외 봉사 활동 한번 간 거 말고는 해외 여행은 성인 돼서 처음. 와. 그래서 야옹이가 누구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그 음원 있잖아요, 밴드 같이 했던 친구, 그 기타 연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이 가자 그래갖고. 근데 성격이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샤이예요. 좀 남자 애들 치고는 조금 이렇게 섬세한 부분이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 근데- 고양이를 엄청 좋아. 야옹이한테 네 얘기 해준다고 뭐 약속하고 왔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는지 3박 4일 아세요? 붙어 있으니까. 예술적 감각이 다 음악에 몰린 건가? 사진을 들으면 너무 상처받아요. 찍는다고. 이거는 진짜 들으면 걔 좀 그래요. 이거는 안 듣겠지 설마. 뽕 PD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나 MSG 하나도 안 쳤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데 정말 사진을 못 찍더라고요. 중요한 건 남자분이라는 거. 네, 아, 남자랑 예. 야옹이랑. 네, 지금 다 여성분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마요. 어땠어요, 후쿠오카? 덥지 일단 않아요? 더웠더라고요. 여기 서울 올라올 때 바로 돌아올 때 진짜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후쿠오카는 좀 추울 때 가는 예.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뭐 골프 걔 치러 여유 될 때 저 여유 될 때 뭐 맞추다 보니까 뭐 이맘때쯤 갔는데 뭐라 해야 되지? 저도 항상 이제 더우면 땀 많이 흘려갖고 걸어 다닐 때 이게 인상 찌푸리면서 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더. 아, 야옹이랑 같이 다니.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고 칼 회사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예, 여행 가면 잠깐이라도. 좋죠, 뭐. 맞아요. 확실히 근데 누구랑 속세를 가느냐가 좀 중요하니까 여행. 중요하긴 하죠. 예. 근데 후쿠시마 방류에 맞춰서 오염수 방류에 맞춰서 후쿠오카를 간 이유는 네. 회도 먹고 초밥도 먹고 생선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뭐 옷가내지 많이 들었겠네요. 옷간에 맛있었죠. 야옹이랑 프레젠토 우정 해야죠. 영원하길 바랄게요. 별 재미 없었나 봐요. 재밌는 얘기가 별로 왜 안 안 나오네. 나와? 에피소드가 안 아니, 나오네. 재미있어. 저 갔을 때는 비방용. 에피소드가 넘쳐 흘렀는데. 알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K리그부터 네. 가보죠. 갈까요? 예. K리그가 근데 워낙 이건 예. 극적인 골도 많았고 원더골도 많았고. 뽕 PD가 후쿠오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니 또 그 내용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K리그 경기를 좀 집에서 보려 그랬는데 계속 그으실래요? 선 긋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대충이었으면 이슈 포커스 K리그 리뷰. 아니 담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손흥민 리뷰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서 보려 그랬는데 후쿠오카 리뷰나 좀 제대로 해보죠 한번. 저기 해외 차단돼 있어서 못 보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죠. 그리고 그 축구 관련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 후쿠오카역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이제 하카타역이었나? 거기서 이제 숙소로 그쵸. 가는 길이었는데 그 거기서도 프리미어리그를 홍보한다고 차량에다가 이제 포스터 같은 거 붙여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근데 또 스포티비가 중계하더라고요. 스포티비가 아시아권을 예, 갖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랑 이제 우리나라면은 이제 항상 뭐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선수 코리안 리거들이 딱 있다가 거기에 막 미토마랑 엔도가 있으니까 이거 확실히 일본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소소한 얘기. 일본 언론에서 미토마를 지금 손흥민보다 더 뭐 폼이 좋다, 지금 아. 뭐 뛰어나섰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죠. 홍보?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제목은 K리그 리뷰. 볼 수 없었던 2대2 명승부. 자,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는 제가 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과 울산에. 울산. 서울이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서울 팬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울산 선수들이 나오자 야유가 쏟아지더라고. 진짜요? 울산을 그렇게 막 그렇게 싫어하나? 악연은 싫어한다기보다는 약간 분위기를 이제 딱 장악하고 장악하겠다. 그랬더니 울산 또 관중석 쪽에서 환호가 터져나오고. 아. 근데 큰 차이가 좀 차이는 있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울산 쪽의 함성이. 오히려 이제 항상 이 원정 팬들이 오면은 진짜 소수 맞아요. 정예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뭐 10인분 이상의 목소리를 맞아요. 내주시잖아요. 소수 정예 그 이상이었죠. 아, 제가 예전에 그 전북
감독하고 FC 서울 개막전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6, 7년 전 된 것 전주로 같아요. 가셨었죠. 네, 그때. 전주에 한 제가 2016년, 갔었는데 17년 그때 이제 FC 서울이 버스 2대를 대절해서 네. 여기서 팬들을 이제 소신 버스. 승리버스라고 했죠. 그때. 수송을 했죠. 네. 가서 그 중간에 휴게소에서 FC 서울 버스와 같이 쉬고 좀 찍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팬들이 가는구나 원정을. 근데 막상 경기장에 앉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워낙 또 경기장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를 하면 울산 팬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3배 이상. 그리고 근데 아마 꼭 서울 경기 가면 저 저번에 전북 경기 봤었잖아요. 서울대 전북 경기 갔는데 응원 소리가 전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이 분명히 우리 서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꾸 전북 응원을 따라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전북 그 오렐레를 따라하더라고요. 오래 따라하게 약간 좋잖아요. 만들잖아요 네. 노래가. 근데 그거는 골 들어가야 나오는 응원가인데. 네, 막 따라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도 하고. 네, 네. 경기 끝나고 하고. 그리고 또 상대팀의 도발성으로도 많이 하죠. 맞아요. 우리가 넣었을 때. 예. 서울 응원 더 크게 해요. 일루첸코가 오랜만에 골 넣었죠. 네, 그렇죠. 뭐 저번 경기 그 PK 찾다가 다시 그 골키퍼 선방에 막혀서 밀어 넣은 거 이후로 또 뭐 골을 터뜨렸죠. 일루첸코가 골 넣은 다음에 저희는 이제 갔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 응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뭐 좌우되지 않았는데 와이프는 이제 서울 팬들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막 서울이 슈팅 날리면 와 하고 축구 잘 모르면서 그러던 일루첸코가 골을 넣고 막 다들 좋아하는데 일루첸코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좀 환호하다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서야 골을 넣네. 약간 그런 느낌. 스스로 골잡이 스스로를 약간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래서 와이프가 저 선수는 왜 골을 넣고 그렇게 안 좋아하냐고. 그래서 오랜만에 골을 넣어서 그렇다고 그랬었죠. 지금 현재 올 시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욕심이 많은 선수고 불만족스러운 거죠. 뭐냐면은 아닉스 감독 체제에서 솔직히 중용받지 못했어요. 그 경기 정리 보니까 아닉스 감독 체제에서 선발 출전 올 시즌 15경기 뛰었는데 선발 출전 7경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중반 이후에 교체로 투입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일류첸코 선수 같은 경우 주장이었잖아요. 일류첸코가 시즌 올 시즌 주장이었는데 본인이 경기에 많이 못 뛰고 폼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주장직을 5월달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오스마르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됐고요. 그 정도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조금 자존심이 되게 강한 위축돼 선수인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날 경기에 이제 아닉스 감독이 사퇴를 한 이후에 김진규 감독 대행이 처음으로 맞는 경기였어요. 김진규 감독 대행이 경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일루첸코 선수가 오늘 한 건 할 것 같다라고 예고를 하죠. 그 이유가 김진규 감독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훈련할 때 보니까 일루첸코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규 감독 대행이 아주 선수 시절이 익숙해가지고 익숙하죠. 네. 그렇죠. 그 굵직한 허벅지. 그렇죠. 나이도 아직 네. 뭐 매우 젊고요. 저보다 어려가지고 이제 선수 시절이 더 익숙한 선수인데, 감독인데 그 일루첸코를 보면서 딱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네가 이 모습을 며칠 동안 계속 보여준다면 난 너를 무조건 선발로 넣을 것이다. 예고를 했다라고요. 그래서 일루첸코가 들어가서 그렇게 골 넣었을 때 김진규 감독 대행은 나중에 서울에서 올린 서울 캠을 따로 봤어요. 그 첫 골 장면에서 김진규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첫 경기 감독 대행으로 데뷔하는 경기에서 자기가 뽑은 카드가 딱 들어갔을 때 그 희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 진짜. 그리고 김진규 감독 대행이 경기를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경기에 대한 건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경기 전 스피치가 라커룸에서 선수들한테 하는 스피치가 따로 공개돼서 그게 어제 공개됐거든요. 서울에서 공개해서 제가 좀 봤는데 멘트를 좀 세게 하더라고요. 그 멘트를 몇 가지 정리해왔는데 올 준비해야 되겠다. 예. 성대모사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이날 경기 전 인터뷰에서 한 멘트부터 해야 될 거예요. 서울이 다들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날 10명의 김진규가 뛸 걸 보게 될 것이다. 김진규 선수가 현역 시절에 중앙 수비수 보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10명의 김진규면 엄청나게 터프하고 거친 그렇죠. 수비수, 거친 프리킥. 그렇죠. 거친 프리킥. 프리킥 할 때마다 리어슛 별로 없음. 프리킥 할 때마다 유니폼 바지 걷어 올려가지고 네. 허벅지를 드러내면서 아 하는 그래서 굵직한 허벅지라고.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게. 그래요? 김진규가 프리킥을 준비하면 관중이 쫀다. 아, 진짜? 워낙 뜨는 공이 많았어요. 멀리 던지는 옛날에 거. 뭐 그런. 그래서 선수들이 얌전하게 뛰는 게 자기는 불만이었다. 코치 시절 보면서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10명의 김진규가 뛰게 될 것이라는 거는 이날 선수들이 엄청난 투지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던 거고 라커룸 스피치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문한 대로 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10분만이라도 너희들을 뺄 빼겠다. 것이다.
상대를 까서 넘어뜨려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런 오. 스피치를 경기 전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워. 그렇죠. 그리고 바코가 서울 킬러였어요. 7경기에서 7골 넣었거든요. 그렇죠. 와 진짜 이날 킬러다. 바코가 볼 잡았는데 니네 가만두면은 가만 안 둬 내가. 아. 이런 용납 안 해. 이런 스피치 강하게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저 주민규의 첫 골이 바코의 네, 슛이 슈팅에서. 수비수 그렇죠. 맞고 나오면서 네. 바코는 막았는데 근데 주민규는 못 주민규한테 막은.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류첸코에게도 일주일 동안 그런 식으로 주문하고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강조하고 경기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열세긴 했죠. 울산에 비해서. 근데 이런 극적인 승부를 만들어낸 거죠. 일류첸코가 정말 열심히 뛰는 게 일류첸코가 선발로 정말 오랜만에 경기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골 장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진 패스 들어왔을 때 골키퍼 앞에서 정말 끝까지 따라가서 골키퍼가 잡으려는 공을 태클로 공을 따내고 공격수에게 연결하고 뭐 그런 헌신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서울 팬들의 좀 아쉬운 소리가 물론 안익수 감독님의 이런 전술적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정작 선수들이 또 이렇게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였나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뭐 특히 뭐 다른 팀들 포항 이런 팀들 포항 뭐 투지 좋죠. 광주 이런 팀들 보면 그렇죠. 선수들이 엄청 뛰잖아요. 네. 근데 서울 뭔가 보면 이게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컸는데 이 경기에서 확실히 김진규 대행님이 확실히 뭔가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김진규 대행님이요? 또 근데 사실 또 시작했네. 팬들은 또 아직도 그 선수 시절을 많이 기억해서 그런지 형님이라고 더 많이 부르더라고요. 진규 형 뭐 이런 식으로. 뭐 저기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도 3-4살 민규 형한테 차이 안 두 골 나기 먹었잖아요. 때문에. 민규 형. 진규 형이. 너네 형 민규 형. 그래서 김진규 감독 대행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10명의 김진규를 확인했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3-4명 정도만 확인했다. 아. 그날 이게 5-6명이 됐으면은 승리를 이겼다. 했을 수도 있었겠죠. 예, 이제 그렇게 투지를 좀 많이 불어 넣는 스타일의 감독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대행을 맡고 있지만, 별점 매기는 것처럼. 근데 이날 경기 준비 잘했다는 게 제가 이제 경기 전술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네. 이날 거의 식스백을 섰습니다. 서울이요? 식스백이요? 네. 그럼 그냥 수비를 완전 했다는 건데. 그 전반 골 넣은 다음에는 거의 내려. 저쪽에만 가 있었거든요. 아. 그 초반에부터 윙어들을 내려가지고요 거의 식스백으로 해서 울산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결하고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에서 공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바코가 공을 못 잡게 만드는 건 한마디로 공간을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식스백으로 둬서 엄청나게 해놓고 이제 역습을 많이 하다가 전반에 1-0으로 일류첸코의 골로 앞서갔죠. 그리고 후반에 이제 좀 더 전반보다는 후반에 공격적으로 나섰죠. 그게 교체 카드를 투입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뭐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주민규 선수에게 2골을 먹으면서 김주규 감독의 선택이 좀 잘못됐다라는 건 여기서 보여주죠. 근데 마지막에 또 교체 투입된 윌리안 선수가 정말 저는 이번 시즌 거의 최고의 골로 그렇죠. 꼽을 정도의 원더골이었죠. 3명 그 진짜 서울이 진짜 전반에서 윌리안 구한 것만 해도 몇 경기 돼요 진짜. 네. 네. 그 아까 뭐 교체 카드 루빅손이라든가 뭐 바코 이런 교체 카드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울산 홍명보 감독이 선제골 먹힌 다음에 이청용 선수를 빠르게 투입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확 바꿨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 근데 교체 뺐죠, 카드 뺐죠, 그렇죠. 또 나중에. 또 빼면서 약간 조금 흐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날 교체 카드가 경기 양상을 좀 많이 바꿨던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선수를 듭니다. 교체로 넣었다. 너 다시 뺐죠, 후반. 다시 보통 뺐습니다. 그런 경우는 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근데 좀 뛸 만큼 뛰고 마지막에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격수들을 쫙 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위기가 찾아오죠. 오죠. 예.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약간 질책성 교체라기보다는 이청용 선수가 그동안 거의 후반 한 10분 20분 정도에 일찍 들어갔죠. 교체 투입돼서 음. 한 40분 정도를 뛰는 그래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날 경기는 굉장히 일찍 평소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서 그래서 또 선제골이 일찍- 빨리 터지니까 네. 빨리 먹으니까 빨리 이청용 선수를 좀 넣었다가. 빨리 넣었죠. 그리고 빼고 음. 중요한 선수. 아무튼 뭐 서울은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겼고 네. 네. 그 다음 경기는 저는 광주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광주가 진짜 네 무서운 골입니다. 기세로. 네 골이 다 아주 원더골이었어요. 광주가 3등으로 올라갔어요. 3등. 야, 진짜 그 스쿼드로. 광주가 이날 경기 전까지는 그 스쿼드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중앙수비수 티모와 아론 중앙수비 네. 2명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순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를 위로. 센터백으로 내려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음. 그런데 아래로 갔네요. 그렇죠. 아래로 갔는데 무실점하고 잘하네. 위에서 4골 넣어주고 이날 경기 정말 재밌게 잘했죠. 골들이 뭐 패스가 광주는 와. 워낙 또그 티키타카 좋으니까. 광주 골들은 그냥 나오는 골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다 연계가 되고 네.
그렇죠. 이유가 있는 골들이었어요. 혼자서 만든다기보다 특히 아사니 선수 두 번째 골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근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격수들 두 명이 그거를 원터치로 내주고 뒤로 내줘가지고 아사니가 원터치로 왼발로 마무리하는 그 연계 과정이 그것도 연습. 야 이건 연습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잘한다. 수원 삼성은 계속 상승세는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어이없이 좀 지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상승세를 탄다고 하기에는 강원이랑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왠지 근데 수원 삼성이 울산을 잡았던가요? 얼마 전에? 네. 네, 그런 약간 강렬한 네, 인상이 네. 있어서 그런 경기들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경기를 잘한다. 뮬리치 살아났다. 이날 수원이 카즈키라는 일본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이 확실하게 맞아요, 올라오고 맞아요. 고승범 역할 살아나고 하는데 이날의 저는 핵심은 중원 싸움에서 이 두 명 카즈키 고승범 선수보다 광주의 정우현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정우현 선수. 정우현. 또 이날 중원 싸움에서 확실하게 광주가 우세를 했는데 이 선수가 황선홍호에 포함된 선수입니다. 거기서도 핵심 네. 미드필더. 정호연. 네. 우리가 황선홍호의 약점은 중원이라고 좀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최전방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정우현 선수가 무명의 선수예요. 근데 정말 감독들은 좋아하는 선수예요. 이날 이 선수가 이날 경기 스탯을 보면요 놀라울 정도예요. 중앙 미드필더로 패스 성공률이 96%. 중앙 미드필더 패스 성공률이 뭐 80 몇 %만 넘어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이 100%. 와. 그다음 전진 패스 성공률 100%. 우와 100이 나오네. 이날 중원에서 이거 경기를 이 선수가 풀어준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봐요. 선수. 이렇게 저는 광주 축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포항 포항. 축구이긴 한데 광주 축구가 올 시즌 정말 재밌는 진도를 게 나가려고 하면 계속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정효 감독은 K리그가 주목해야 할 앞으로의 맞아요. 감독인 것 같아요. 이정열 감독. 네, 이정효 감독 얘기를 좀 해보고만 넘어갈게요. 네. 감독 2년 차예요. 2년밖에 안 됐나요? 그럼요. 지난 시즌 광주 2부 2부에서 부임해가지고 올리고. 우승 전력이 아니었는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광주의 공격. 박진섭 감독 후임인가요? 광주에서요? 광주에서요? 그건 조금 따져봐야겠는데요. 그거 안 따지고 왔나 보죠. 네, 따져보진 않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2년이라 그러길래 네. 2년밖에 안 됐나? 그렇죠. 지난 시즌에 남길 감독의 코치로 계속 오랫동안 사단, 네. 성남부터 제주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남길 감독 모시다가 독립해서 지금 2년 차인데 이 감독은 이정효 감독은 스타일이 완벽한 공격 축구입니다. 미디어 데이 때라든가 이럴 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팀이 전북과 울산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더라도 공격 축구로 나간다. 뭔가 생각 자체가 젊다 이게 약간 그렇죠. 파이팅 있고. 네. 그리고 4대 0으로 이날 경기에서 이기고 있을 때 네 번째 골 나왔을 김진규 때 감독이 제일 젊죠. 까라니까. 그리고 이날 네 감독 골 차로 대행님. 이겼을 때 네 번째 골을 넣었을 때도 벤치에서 코칭 스태프한테 하는 이 모양 보니까 더 네 내골 번째 골 넣어도 넣었는데 더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스타일은 선수들이 백패스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되게 직설적인 스타일이에요. 감정 그대로 드러내요. 좋아할 때는 엄청 좋아하고 흥분해서 막 화낼 때는 화나는데 경기장에서 그러는데 선수들이 백패스할 때마다 항상 화를 낸다고 해요. 그래 백패스는 하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직설 화법도 예전에 뭐 서울 팬 입장에서는 이런 상당히 아픈 마음인데 서울 이런 축구 맞습니다. 서울에서 보니까 저렇게 축구하는 팀한테 졌다는 게 참 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서울 다음 홈 경기가 광주던데. 오. 네. 좋네. 정말 여기는 골키퍼 빼고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자기 포지션이 없어요. 다 뛰어다니는. 다 뛰어다니는 정말 그런 축구로 감독과 선수들이 함께 성장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이 상당히 매력적인 게 광주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수민 선수 배출했죠. 그쵸. 그다음에 정호영 선수 아시안 게임 가 있죠. 엄지성 허율 올림픽 대표가 있죠. 정말 많은 선수들을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좋은 팀. 광주 전도사 같으세요. 거의. 그러니까요. 광주 축구가 올 시즌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재밌죠, 한번 재밌죠. 제대로 한번 봐보세요. 수원 삼성 팬이었어요. 아 맞다. 말을 잃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요새. 자, 참고로 전 감독은 김호영 감독님. 아, 예. 맞아요. 잠깐 네. 중간에 네. 한 명 있었구나. 자, 수원 삼성이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강원은 포항이랑 무승부 달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기회였죠. 포항을 상대로 선제골을 기가 막히게 넣었잖아요. 알리바이프. 요새 계속 선제골 넣고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되잖아요. 최다 무승부 팀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무승부. 또 무승부. 네. 이걸 맞췄어 뽕피디는 또. 강원은 그렇죠. 웬만하면 무승부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음. 네.
아 근데 이건 강원이 선제골 넣은 게 아니고 포항이 포항이- 아 포항이었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포항의 홍윤상 선수가 지난 경기 4대3 경기였죠. 3대0 앞서다가 3대3 네. 됐다가 네 번째 골 결승골 넣었던 그 홍윤상 선수가 디비전 데뷔골. 데뷔전 데뷔골 넣었는데 2경기 연속골 넣었어요. 오. 근데 좋네. 이 만드는 과정이 정말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내준 볼을 제카가 원터치 힐 패스를 합니다. 그걸 홍윤상이 아 제카의 패스가 또 예술이었죠. 제카 패스가 예술이었죠. 제카가 진짜. 그거를 홍윤상 선수가 그 사각 지역에서 오른발 인사이드 가마차기로 넣었는데 이거는 감각이 있는 선수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골을 넣는다는 거는. 이 홍윤상 선수를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주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약간 소개했잖아요. 포항 유소 네. 출신으로 포항에 입단하자마자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갑니다. 아. 임대를 갔는데 임대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완전 이적합니다. 오. 볼프스부르크가 이 선수 능력을 인정한 건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또 뉘른베르크라는 팀으로 임대를 가요. 뉘른베르크 2군 팀에서 한 시즌에 7골에 한 9도움 정도 했던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는 좀 더 경기 많이 뛰고 싶다라고 해서 포항으로 다시 지난달에 온 돌아온 거예요? 거예요. 아. 나이는 어떻게 돼요? 2002년생인가 2003년생 정도. 어머머머 됐거든요. 어리다. 진짜 어리네요. 그 이 선수가 연령 그 나이 어린 때 선수가 유럽을 한번 찍고 왔다는 네. 거죠 지금. 이 선수가 연령대부터 워낙 주목받던 그 나이 때 최고 유망주였어요. 아, 17세 홍윤상. 이하 월드컵에서 출전했던 선수고요. 그다음에 고교무대 MVP 출신이고요. 이 선수가 근데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그릴리시입니다. 근데 그릴리시와 포지션도 약간 비슷하죠. 비슷한데다가 이 선수가 그릴리시처럼 머리띠를 하고 맞아요, 경기하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자기가 첫날 데뷔골 넣었을 때 인터뷰했을 때 자기를 K리그의 그릴리시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릴리시 그러니까 캐릴리시란다. 그릴리시 꼽는 사람 잘 없을 것 별걸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예 이게 말 실수였어요. 포항은 정말 되는 팀이잖아요. 이날 이 제카의 아까 어시스트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는데 제카가 도움 1위였는데 도움 2위로 내려왔습니다. 1위는 누구냐면요. 백성동 포항 선수. 백성동이 8도움, 김승대와 제카가 7도움. 와. 도움 톱5 안에 3명이 있어요. 잘된 팀. 서로 돕고 돕고. 최전방 공격수 원톱. 제카가 원톱이지만 골은 많지 않잖아요. 그 그쵸. 원톱보다 이선 자원의 골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제카가 도움 많이 하고 이선 자원도 도움 많이 하고 정말 팀 플레이를 하는 팀이죠. 근데 울산이랑 어느덧 9점 차밖에 안 나요. 네. 9점 차. 약간 그렇죠. 근데 주춤하고 사실 많이 쫓아온 거. 포항이 강원하고 비긴 건 좀 아프죠. 네, 만약에 이겼으면 확 줄이는 두 건데. 점을 더 줄이는 건데. 네, 울산과 포항 9점 차. 아 11점이군요. 아이고. 11점 죄송해요. 아, 그러네 11점이네. 제가 너무 마음을 담았나요? 뽕에 어. 주 앞에 공격은 아니, 거의 이거 리버스 공격은 그러네. 아, 얼마나 위아래로 있어갖고 이거 빼기 딱 하면 그냥 11인데. 왜 9점 차이라고 생각했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 그럼요. 있죠. 그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이해하는데 왜? 그러게요. 제가 좀 무례했네요. 물에 먹고 싶다.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네. 자, 아니 난 예. 강원 알리바이프. 알리바이프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골이 멋있어갖고. 첫 골이더라고요 이게 올해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첫 골입니다. 한 뭐 안 14경기 정도 넣어도 출전했는데 음. 알리바이프가 서울 시절에는 최용수 감독 시절에 이런 모습을 꽤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쵸, 화가 강원에서 정말 부진하다가 이 한 골. 그래요. 이건 진짜 빨래줄 미사일 네. 슈팅이었죠. 거의 약간 뭐 그렇죠. 무회전 같기도 무회전 했고. 같은 느낌으로 제대로 얹었죠. 파이팅. 서울의 유산. 자 파이팅. 그리고 수원 FC도 참 아쉽죠. 안 풀려요. 많이 아쉬웠던 안 경기입니다. 풀려요. 이승우 선수가 참 얼마 만인지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연속골. 머리로 머리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헤더골이 있긴 있었. 올 시즌은 기억 안 나는데 있긴 저도 본 적은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통 골키퍼가 쳐낸 거 골대 앞에 그렇죠. 떴을 때 예, 혼자 그렇죠. 이렇게 밀어넣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경합 상황은 거의 경합 없는데 상황이 없었는데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경합하면서 골을 넣었단 말이죠. 뭐 왼- 특히 크로스를 받아서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같이 경합했던 선수가 상대 선수가 185cm 수비수 음. 출신이에요. 크다. 거의 자신보다 한 20cm라고 하면 이승우 선수가 기분 나빠겠죠. 15cm. 몇 cm, 15cm 정도. 예. 그 정도 큰 선수를 뒤에서 런닝 점프해서 그 선수 이겨내서 넣었다는 게 이거는 정말 이승우 선수에게도 역사적인 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못 지키고 못 지키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로페즈가 참. 원인이 됐죠. 네. 패배의 원인. 1대1로 진짜 팽팽하게 흐름 가고 있는 87분이었어요. 후반 43분이죠. 42분인가요? 예,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팔로 상대를 가격했는데 그 전부터 로페즈는 약간 상대 선수와 약간 경합이 있었어요. 몸싸움. 밀착마크 좀 세게 하더라고요. 밀착마크 세게 해서 몸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았구나. 약간 들어오니까 거기서 순간 화를 못 참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화가 나 또. 그럼 이 로페즈 베테랑 선수가 이 경기 흐름 그렇게 망치는 안 되죠. 김도균 감독의 얼굴 딱 비춰주는데 딱 인상 찡그러지더라고요. 아이고. 투입된 지 7분 만에 그렇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퇴장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얻어맞았죠. 그렇죠. 이게 뭐 분위기를 확 바꾸죠. 찬물을 끼얹었으니까. 수원 FC가 솔직히 이날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인천이 이 직전에 ACL 플레이오프를 120분 혈투를 치르고 왔습니다. 맞아요. 네. 베트남 팀 네. 하이퐁이랑 했죠. 네. 퐁. 그래서 이날 경기에 인천 선발이 7명을 하이폰 경기와 비교했을 때 선발 7명을 바꿉니다. 한마디로 거의 로테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무고사, 제르소, 델브리지, 에르난데스 외국인 선수들 다 빼고 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날 경기 근데 이제 천성훈 선수가 첫 골 넣었는데 천성훈 선수가 수원 FC 새로운 킬러가 됐습니다. 천성훈 선수가 올 시즌 인천에 있던 해서 데뷔전에서 2골 넣었는데 그게 수원 FC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5골 넣었어요. 이날 경기까지. 근데 수원 FC를 상대로 3경기에서 4골 넣었습니다. 진짜 킬러네. 진짜 이 정도면 킬러죠. 빵야 빵야. 예. 수원 FC 아프겠다. 네. 조합한테 2방 맞았어. 자, 그리고 전북은 대전과 1대1로 비겼고요. 네. 전북이 대전하고 잘 안 돼요. 보면. 대전이 올 시즌 전북전에서 1승 2무로 정규리그 3경기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이 올 시즌 뭐 강팀 킬러의 면모도 있죠. 이번에 울산도 한참 뭐 무패 그렇죠. 행진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잡아냈던 게 대전이었고. 여기도 오히려 좀, 킬러네. 빵야. 네, 약간 이날 경기는 최전방 공격수의 무게감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날 키퍼 실수도 살짝 있어. 그렇죠. 김정은 골키퍼 실수 그 얘기도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세요. 예, 김정은 우리 골키퍼 K리그를 너무 많이 해서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뒤에 할게 많아. 지금 오랜만에 뒤에 K리그 쌓였어요. 얘기 많이 하니까 K리그 판 깔아줬더니 끝이 기분 없네.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K리그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축덕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살아갑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북은 김정은 골키퍼 첫 골 실점 장면이 김정은 골키퍼 완벽한 실수죠. 그 자기 앞에서 바운드되는 그 측면 크로스를 제대로 쳐내지 못한 거의 그냥 지나갔죠. 그죠. 거기서 실점했는데 바운드가 좀 맞기 어렵다고는 해도 거기서 몸을 날려서 쳐내든가 했어야 되는데 네. 좀 너무 어설픈 자세로 그냥 그렇죠. 왜 그랬어? 빠지고 말았어요. 제가 시즌 초반에도 얘기했었는데 전북은 올 시즌 골키퍼 리스크가 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김정은 선수가 솔직히 잘하는 선수긴 해요. 계속 골키퍼 때문에 초반에 그렇죠, 힘들었죠. 있죠. 그렇죠. 좀 올라오나 싶었더니 올라오나 싶었는데 이 선수가 골키퍼는 여러 번 슈퍼 세이브로 해서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실수 한 번에 그쵸. 더 맞아요. 많은 이제 기억이 남잖아요. 이런 그런 골 장면이었고 송범근 선수가 빠진 이후에 전북의 이 골키퍼 리스크는 올 시즌 내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다음 시즌 분명히 새로운 감독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하승현 기자가 광주에 너무 많이 머무른 바람에 우리 대구가 제주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결국 K리그는 대전과 여기까지- 전북의 최전방 공격수 그 차이는 얘기 안 하고 갈까요? 하세요. 떡밥 회수 마음대로 해. 별책 부록으로 할까 말까? 이거 한 15분짜리. 그러니까 전북은 구스타보 하파실바 이 최전방 손흥민 공격수가 빼고 없이 가지 진짜 뭐, 그러면. 부진한데 지금 그 선수들이 뭐 구스타보 헤더가 이번에 골대 맞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대전은 티아고라 선수 최전방 공격수 완벽한 공격수가 있죠. 이 선수가 2부 리그 지난 시즌 경남에 뛰면서 18골로 득점 2위에 올랐던 선수인데 2부 리그에서 확실히 통하는 선수는 1부 리그 통한다는 그 원칙 그게 있어요. 옛날 말컹 있었고 말컹부터 조나탄 선수 시작했던, 1, 2부 예. 득점왕 다 석권했던 이번 시즌 이 선수가 지금 3경기에서 6골 몰아쳤거든요. 득점 주민규 선수가 공동 1위예요. 이런 공격수의 차이가 있는 게 이날 경기를 만들었죠. 끝. 와 15분짜리 1분을 끝낸 것 같아요. 네. 아, K리그 끝났나요? 네. 네, K리그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경기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거지? 제가 했어요. 대구가 이긴 거. 아 대구? 네, 1대0으로 고작이? 이긴 거. 네, 오랜만에 골 넣었습니다. 고작이 오랜만에 네. 골 넣었죠. 3개월 네. 만에. 자, A매치 명단 9월 A매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김승환 감독이 원격으로 발표를 했죠. 네. 별걸 다 원격으로. 네. 그리고 원격의 대세라서 그럴까요? 원격이라 그냥 그 문서 하나 나온 거 아닌가요? 보도 자료죠, 그죠? 그냥 보도 자료. 일단 이강인 선수는 부상 때문에 빠졌고 또 역시 최근에 다친 황희찬, 조규성, 오현규 이런 선수들이 다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꽤나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물론 뭐 변화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던 이승민 선수가 포함이 됐고요. 첫 발탁이죠. 첫 발탁. A매치 첫 발탁. 그리고 그 얼마 전 20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 네, 김준홍 김지수. 골키퍼 김지수 네. 이 두 선수도 처음 발탁된 거 아닌가요? 네, 처음 발탁입니다. 처음 발탁이죠. 네. 좀 새로운 선수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골키퍼 발탁은 조금 예고돼 있었어요. 송범근 선수가 부상이었거든요. 지금 송범근 선수가 피로 골절로 못 나온 상황인데 제3 골키퍼가 경기에 못 뛰지만 훈련 파트너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날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외국에서 K리그 경기를 보고 있지 않지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해외 차단 때문에. 그리고 시차도 못 보더라고요. 있고 시차도 있고. 네, 그렇죠. 이날 골키퍼 코치가 명단 발표 한 몇 주 전에 K리그를 한번 쭉 돌면서 제3 골키퍼를 찾기 위해서 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주목한 골키퍼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창근 골키퍼예요. 아. 대전의 이창근 골키퍼. 그다음에 뭐 제주의 김동준 골키퍼도 있었는데 한 가지가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 대표팀을 잠깐 소집해서 파주에서 훈련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훈련 파트너로 20세 이하 선수들을 몇 명 불렀어요. 거기에 김준홍 선수도 불렀어요. 그거에 골키퍼 코치가 가서 그 훈련을 참관하면서 김준홍 선수 약간 좀 보고 발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 막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뭐 찾아보진 않았을 텐데 그 훈련하는 장면을 보고 모습을 보고 경기도 가서 봤겠죠. 그래 워낙 안 네. 그렇게 성의 없이 뽑았겠어요. 네. 김준호 골키퍼 놀랍네요. 김전 상무에서는 주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부 리그를 잘 못 보는데 이부 리그도 봐야죠. 김준홍을 이야기하려면 네. 감독님보다 더 많이 봐요. 하성현 기자가 뽑으면 돼. 맞아. K리그 선수들은 이보다 잘할 수 없는데. 의외인 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 번도 광주 경기를 본 적이 없는데 이수민 선수를 뽑았다. 이거는 분명히 K리그 올스타전을 보고 뽑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K리그 올스타전 네. 봤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이 직관을 팬들의 했는데 그 합리적 의심이 있었죠. 그날 중거리포 결승골을 터뜨린 선수였죠. 네. 이수민 선수가. 올스타전. 또 코칭 스태프들의 뭐 추천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동현 선수가 울산에서 최근 돌아온 다음에 이제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날 서울 경기에서도 이동현 잘했죠. 선수 잘했죠. 예, 이동현 선수가 두 팀 다 골키퍼가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 경기에서 조현우 골키퍼도 잘했고, 최철원. FC 서울 골키퍼도 한 2개 정도 막았고. 그래서 이동현 선수가 사실상 이강인 선수의 대체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포지션도 그렇고 왼발 그럼요. 잡이인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공격수에 뭔가 새로운 얼굴이 올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게- 바뀐 건 없네요. 그게 이제 메인 이슈죠. 네. 왜냐면은 약간 비판이 나오는 지점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A매치 한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90분을 풀타임으로 뛸 체력이 되는 경기 체력이 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 한 명뿐이다. 나는 그게 선수들의 경기 감각 이런 게 체력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공격수 3명을 오연규 다 풀타임 못 뛰지 않나요? 부상 조규성. 네. 부상조잖아요. 부상조. 한 명이 또 누구였죠? 황의조. 황의조 선수 지금 프리시즌 이후에 못 한 경기도 뛰니까. 못 뛰고 있어요. 뭐 명단 제의도 많이 당했죠. 조규성 선수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2주 전력 이탈에 있어서 다들 경기 감각이 경기 감각이 지금 떨어져 있을 테고요. 오영규 선수는 프리시즌에 다친 부상으로 지금 거의 5주 6주째 경기를 못 뛰고 있어요. 본인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수를 뽑았다는 건요. 좀 기대를 했거든요. 공격수에 좀 새 얼굴이 나올까 했는데 결국 똑같아서 네.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선수들의 경기 클린스만 감독 스타일상 이 선수들을 당연히 최전방 공격수로 놓고 이 3명 중에 한 명을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놓겠지만 이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라든가 체력은 확실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반에 토트넘이 요새 잘하는 손흥민 손톱 후반에 히샬리송 빼고 손톱을 넣잖아요. 네. 그것도 클린스만 감독이 충분히 왜냐하면 해외 경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요새. 바이에른 미넨 경기도 엄청 열심히 보는 것 같고 뭐 그렇죠. 메시 경기도 엄청 열심히 보는 것 같고. 미넨 정신을 본받아라. ESPN 패널로 나와서 그 경기도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토트넘 방식을 좀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황선홍 감독을 많이 또 배려를 했어요 보면. 네. 예. 예전에 얘기됐던 거에 비해서 초반에 4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2명을 뽑았죠. 2명 뽑은 선수가 서령우 선수와 홍현석 선수죠.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지금 조율이 더 된 게 이 선수 두 선수를 웨일스전 한번 가죠. 1차전을 마치고 특별한 팀의 이슈가 없는 이상 그게 그 말인즉슨 부상자가 부상자가 없는 없은 이상, 이상? 황선홍호로 보내서 소집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처음에 4명 제가 예전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왼쪽 측면 수비수 황선홍호 얘기하는 거예요. 서령우 선수와 박규현 선수거든요. 네. 그 다 뽑아가려고 했을 때 황선홍 감독이 이 부분을 되게 오히려 이강인 뽑아가는 것만큼이나 이 부분에 되게 꺼려했었어요. 왼쪽 측면 수비수 그럼 훈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박규현 선수는 황선홍호에 보내고 서령우 선수는 한 경기만 뛰고 보내는 걸로 정리가 돼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소통은 됐다라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많이 정리는 듭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야 뭐 다쳤으니까. 네. 네, 이강인 선수는 A 매치를 뛰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A 매치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강인을 놓고 이제 황소영 할 감독이 때는. 서운해 할 때 이강인은 A 대표팀으로 가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송민규, 정우영, 백승호 다 A 대표팀 자원들도 이번에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선홍호에 좀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보죠. 그렇죠. 댓글에도 나왔던 건데 그 기자회견 없는 명단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한번 원래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빵 영상 빵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이제 앞두고 월드컵 했나? 앞두고 네. 이제 아. 보통 그런 식의 굉장히 크게 했죠. 한 이벤트로 해서 유니폼 발표도 하고 한 적도 있었고 뭐 근데 사실 이렇게 서류로 감독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2002년 월드컵 이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이 생각이 정도에. 예. 히딩크 감독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보도 자료로만 나왔던 것 같고 아. 아마 2006년 독일 월드컵 앞두고부터가 아니었을까. 그때 이제 아드보카트 감독이 독일 월드컵 앞두고 굉장히 성대하게 했었거든요. 그 발표를. 그래서 아마 그때 2002년 이후인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그 감독이 나와서 이제 이 선수를 몇 뽑았고 이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는 뭐 어떻게 팀을 운영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이 됐죠. 이제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그 전례가 그렇게 10년, 한 20년 가까이 쌓여온 상황이어서 우리는 되게 이게 어색하고 뭔가 루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왜 기자회견을 안 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동안 기자회견 이렇게 해왔을 때 그 발표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소집할 때까지 부상자가 꼭 발생해서 이게 되게 그 선수에 대해 소개한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그게 그냥 없던 얘기가 되는 게 나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첫날 소집할 때 나는 인터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은 갔어요. 아 오히려 소집하고 나서 그때 소집하고 나서 소집 첫날에 자기는 명단 관련해서 얘기를 길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명단을 발표하는 날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미디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명단만 달랑 하는 것보다는 감독의 코멘트도 있으면 좀 더 기사를 쓰기에도 좋고 또 기사 내용도 충실하고 하니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정례화되어 있었으니까 굳이 뭐 안 할 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클린스만 감독 말대로 소집하면서 말을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뒷부분이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첫날 소집할 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오케이 다 그때 왜 이 선수 뽑았는지 얘기 들으면 되니까 하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명단 발표할 때마다 이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9월 유럽에서 소집을 합니다. 아니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일정이요. 거기서 해야 되는구나. 미국에서 지금 유럽에 가 있어요. 유럽 선수들을 보고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9월 1일 날 챔피언스리그랑 유럽 클럽 대항전 조추첨입니다. 거기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 있는 상황에서 바쁘시네. 유럽에서 바로 대표팀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은 언제- 유럽의 소집 첫날 과연 한국 언론이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그렇죠. 이런 특수 사항을 발휘했을 때는 뭐 화상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이번에는 앞으로는 그런 국내에서 소집할 때는 첫날 엄청 많은 언론들이 오기 때문에 이 클린스만 감독의 구상이 오케이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 원정의 첫날부터 그렇게 언론이 갈까?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러네요.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네요. 그렇죠. 10월 11월 달 국내 살 땐 괜찮아요. 그때는. 그쵸. 그러니까요. 이런 특수성은 좀 감안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전 다른 대표팀에서 할 때도 명단 발표할 때 자기 기자회견 한 적이 없대요. 되게 이거에 대해서 어색해했대요.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이해를 한다라고 했던 게 클린스만 감독은 미디어 프렌들리한 감독이고 소통을 좋아하고 본인이 자처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감독이에요. 얼마 전에 온라인 기자회견도 그렇게 본인이 원해서 했던 거였고 벤투 감독은 반대로 미디어 프렌들리하지 않은 감독이에요. 기자회견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벤투 감독이 이렇게 했다면은 이건 정말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소통 창구를 닫는 거라고 이렇게 비판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클린스만 감독은 그래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소집할 때 한다는 게 이 감독이 미디어 프렌들리하고 소통을 싫어하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의 논리를 나는 이해하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왜 뭐 앞으로도 계속 근데 첫날 과연 누구랑 얘기할까 영국에서? ESPN이라고 하겠죠. 첫날 누구랑 얘기할까? 네. 하여튼 뭐 클린스만 감독의 행보가 팬들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승리를 진짜 해야 하는 기집죄가 네.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승리가 진짜 해야 하는 비판이 많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감독 결과를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그냥 지켜보면 우리가 기대할 건 결과예요 이제. 승리. 마이클 킴 코치가 사퇴를
했나요? 아직 안 할 하고요. 기사가 떴던데. 이제 한 10월 정도까지는 협회와 같이를 하는데 이게 8월달에 클린스만 감독의 요청이 있었대요. 이게 제가 100% 모든 걸 다 말씀은 취한 걸 드리지 못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마이클 킴 코치는 약간 코치보다 지금 더 장기를 살려서 스카우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워낙 마이클 킴 코치가 행정가도 했었고요. 그 역할을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스카우트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이클 킴 코치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럼 원래 역할은 어떤 거에 좀 더 가까웠던 건가요? 코치였죠. 그냥 진짜 선수들을 네, 같이 선수들하고 같이 하는 코치였는데 벤투호 시절부터 약간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가교 역할을 많이 했었죠. 한국어, 영어가 다 능통한 감독이기 때문에 능통한 코치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자면은 캐나다 국적입니다.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 가서 캐나다에서 청소년 대표까지 했고요. 프로팀 하부리그지만 프로팀까지 뛰었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지도자를 하고 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 국제 뭐 담당관 이런 것도 했었고요. 국내 예. 프로팀에서도 네, 프로팀에서도 대전 시절에는 감독 대행도 했었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스카우트라고 했던 거는 코치 입장에서는 되게 본인이 기분 나쁜 상할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스카우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코치가 스카우트로 다시 가는 거는 갔다가 다시 코치로 돌아오는 건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약간 뭐 좌천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김용민 코치 입장에선. 그래서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유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차두리 어드바이저잖아요. 차두리 어드바이저가 K리그 김용민 코치랑 같이 보러 다니고 선수들하고 소통 같은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벤치에 앉진 않아요.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예전부터 계속 차두리 어드바이저를 코치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FC 서울에서 그걸 지금 승낙해줬어요. 오케이 해줬어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차두리가 이제 코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렇게 약간 코치 스태프가 너무 많아지고 약간 그런 이동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차두리 코치로 발표는 아마 이 방송이 오늘 밤에 나가겠죠. 내일 오전 중에 보도자를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코치를 한 명을 더 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코칭 스태프 개편안인데 기존에 있던 피지컬 코치가 외국 분이신데 60대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같이 뛰는 이게 좀 힘들어. 피지컬이 안 좋구나. 유연성 위주로 좀 많이 또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그 코치가 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뛰면서 실질적으로 좀 해줄 한국인 코치가 좀 내일 이제 포함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스카우트를 제안했는데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이클 코치는. 그죠? 당연한 거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입맛에 그렇죠? 맞는 사람을 그렇죠. 계속 네. 사실 또 뭐 마이클 코치는 이제 벤투 감독님의 이 또 그 사단에서 그렇죠. 벤투 유일하게 벤투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벤투 사람, 전 정부 사람. 그렇게 비춰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참 그래요. 차두리 코치는 그러면 FC 서울에서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뉴스 총괄을 하고 뉴스 있었죠. 총괄. 네, 그걸 그거를 하면서 겸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겸임을 하기 때문에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거죠. 클린스만 사단에서. 근데 이제 코치 FC 되면 서울에서 잠시 그쪽 놓아주는? 직을 아예 놓고 네. 클린스만호 전임 코치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상구 뉴스 많이 발굴하셨는데 원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클린스만 감독 부임할 때 차두리 코치가 아시안컵까지만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초반에 적응을 도와준다는 걸로. 근데 차두리 코치의 역할이 상당히 컸죠. 황선홍 감독과의 소통 역할도 했었고요. 중간에서 많이 선수 바쁘셨어요. 클린스만 감독하고도 뭐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대화가 될 테니까. 그럼요. 독일어 대화되고 워낙 지금 대표팀 선수들하고도 친하고 가교 역할을 보고 클린스만 감독이 그걸 옆에서 다 봤겠죠. 그래서 코치로 원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원하는 대로 됐고요. 차두리 코치가 지금 P가 있나요? P를 진행하려다가 클린스만 감독의 오퍼를 받아서 P 코스 진행 중에 그만뒀습니다. 중단? 네, 중단했죠. 포기한 건 아니죠, 당연히. 왜냐면 그때 어디 뭐 합숙 들어가고 뭐 해야 되는 해야죠. 과정인데 근데 안 그거를 되니까. 뭐 참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단해 놓은 상태고 아마 이 코칭 스태프 역할을 다 마친 다음에 P급을 다시 밟겠죠. 차두리 코치 정도의 커리어면은 FC 서울 차기 감독으로 후보로 올라갈 만한. 그럼요. 그렇죠. 네. P급이 일단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FC 서울 김진규 감독 때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요? 많을 것 같은데. 누가요? 차두리 훨씬 많죠. 많죠. 네. 김진규 감독 땡이 박주영하고 아마 20세 이하 월드컵 같이 8586년생 정도 될 거고요. 젊으셔. 차두리 코치가 8081 정도. 제가 정확히 한 살 정도 차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차두리 감독님 80년생이고요. 80년. 네. 김진규가 8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감독 대행이요? 8호네요, 김진규. 8호? 네. 네, 8호. 자, 손흥민 선수 얘기 잠깐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좀 뭔가 공격 포인트라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죠. 예. 네. 그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팀도 뭐 리그컵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출발이 괜찮은 편이고 이유는 왜 그러? 주장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장 맡으면서 팀에 대한 더 헌신을 해야겠다. 자기는 팀 플레이어를 좀 살려주는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요. 네. 감독의 주문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4경기를 치렀어요. 리그 3경기, 리그컵 1경기. 브렌트포드와 첫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안 좋았다라고 제가 그때 처음에 네.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완벽한 윙어 역할을 했었어요. 측면 사이드에 붙어서. 근데 고립되는 그 다음에 2라운드 맨유전, 3라운드가 저기 상대가 3라운드 하여튼 본머스. 본머스전. 그 두 경기에서 역할은 2선 미드필더 역할을 했어요. 2선으로 거기서 이제 연계를 연계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리고 리그컵 경기에서 약간 벤투 감독에서 초반에 손흥민 선수 좀 내려와서 내려와서. 플레이했을 때 그 느낌이 경기 좀 안 풀릴 때 들더라고요. 내려오는. 그리고 리그컵에는 후반 교체 출전했는데 그때도 윙어 거의 윙어이자 윙백 역할을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팀 결과론적으로 결과도 안 좋았거든요. 네. 어. 지금 뭐 토트넘의 공격을 보면은 그러니까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를 정도를 제외한 뭔가 연계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뭐 특히 또 오른쪽에 클로셉스키 선수는 약간 좀그 템포를 잡아먹는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단조로운 드리블과 그 지지부진한 속도 이런 것 때문에 또 막히고 맨 앞에 몇개 전방에 받았는데? 있는 아니요, 클룹세스키요. 골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본머스전. 네. 골 아주 잘 넣었죠. 또 최전방에 있는 히샬리송은 계속 그 케인의 그리움만 더 짙게 커지게 만들고 샬리송은 진짜 근데 왜일까? 그러니까 진짜 왜일까요? 이 사람. 새드송이에요. 있고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서 히샬리송도 스트레스 클 거예요. 맞아. 케인이라는 큰 그림자를 이제 지워야 되는 건데 해야지. 리그컵에서 첫 골 넣었잖아요. 골 넣었죠. 감독 평가가 안 좋았어요. 오히려 골 안 넣었을 때 다른 리그 경기에서 팀의 헌신한 모습이 더 나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날 왜냐면은 리그컵에서 히샬리송 선수 패스 성공률이 28~9%밖에 안 어머, 나왔고요. 어머, 공 빼앗긴 게 한 거의 20번 가까이 공을 빼앗겼어요. 많이도 빼앗겼네. 네. 진짜. 근데 공 20번 자기한테 오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다 20번을 빼앗겼어. 와 많이 빼앗겼네. 주는 대로 주. 그러니까. 그래서 받는 대로 주는 지금 남자. 최전방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연계 플레이를 할 때 팀 플레이가 조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팀적인 사정, 주장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스탯으로도 증명이 확 되는 게 이거 한 가지만 1분 안에 스탯 나왔다. 소개하고 나왔죠. 리그 경기 기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키패스를 4개를 했어요. 거의 이강인 선수의 스탯을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리그 경기 평균 키패스가 1.7개였는데요. 올 시즌 2.7개로 1개가 늘어납니다. 와 많이 늘었네. 그리고 경기당 슈팅이 지난 시즌에 2.3개였는데 올 시즌 1.7개로 늘어났어요. 줄었죠. 네. 그렇죠. 예. 산수가 안 되네 계속. 잘못 2.3에서 들었네. 1.7로 줄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선수의 슈팅이 주고 키패스가 늘었다는 게 토트넘 와서 지금 8시즌, 9시즌, 8, 하여튼 꽤 오래됐죠. 꽤 오랜 시간 15년에 동안 키패스가 경기당 슈팅보다 많았던 경우가 이번 시즌이 딱 2번이에요. 첫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도움과 득점 텐텐했을 때. 그때가 20-21 시즌에 키패스 2개, 슈팅 1.8개로 키패스가 처음으로 높았던 시즌이에요. 그때 슈팅을 좀 아끼던 시절. 네, 그쵸. 맞아. 뭘 아쉽다고 한 시절. 아쉽다고. 그 시즌 이후로 처음으로 키패스가 지금 3경기에 불과하지만 다른 시즌보다 슈팅보다 많은 키패스. 이 역할로 딱 스탯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근데 시원하게 날. 약간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토트넘이란 팀 자체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이게 골을 넣을 때 더 만들고 더 좋은 자리에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한테 공을 주려고 하는 느낌. 메디슨 이번에 뭐 본머스전에 특히 골 넣었을 때도 메디슨 선수가 골 넣었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클로세스키가 그 골 넣었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개인 플레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원투 패스나 원투 패스. 예, 뭐 허를 찌르는 뭐 공간 패스 일단 공격수가 많아요. 그쵸, 보면. 수도 많고. 골을 넣을 장면을 보면
공격수들이 일단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패스들을 하면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넣는 왜냐면 라인을 쭉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점이 좀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뭐 또 저번을 생각을 해보면은 케인 선수는 혼자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뚫고 막 어영부영 뚫고 가서 그 슈팅 발목 힘으로 골망을 흔들었다면은 어떻게 어영부영 뚫었다고 하니? 그 뭐지 이게 그거 막 구겨 넣잖아요. 막 몸싸움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 또 토트넘을 보면은 그렇게 막 때리는 슈팅이 잘 없다. 네. 쉽게 이렇게 공간이 좀 열려 있어야 그렇게 슈팅을 좀 때리는 것 같은 이번 시즌 토트넘 공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토트넘이 올 시즌 공격 축구로 나가고 있다라서 상당히 재밌어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약간 콩깍지를 걷어내고 보면요. 토트넘이 올 시즌 경기당 지금 2골 넣고 있어요. 리그 3경기에서. 네. 지난 시즌하고 경기당 득점은 비슷해요. 조금 올라간 정도예요. 그쵸.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70골 넣었어요. 하긴 4골 정도 넣어줘야 이제 공격 축구. 자, 근데 우리가 토트넘 공격이 왜 재밌고 성적이 좋냐를 분석하려면 수비력이에요. 네. 토트넘은 그렇게 수비가 안 앞으로 좋죠. 나와서 뒷공간 많이 내줘서 실점 많이 할 것 같은데 지난 시즌 토트넘 수비를 보면요 63실점 경기당 1.66골로 리그 전체 최다 실점 6위 팀이에요. 많이 엄청 실점이 많은 팀인데 확실한 건 새 감독이 다이어를 쳐내면서 수비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과감한 명단 제외. 다이어는 온갖 감독 포체티노부터 해서 뭐 그쵸, 무리뉴, 좀 콘테, 붙박이. 누누 붙박이로 빼야 된다 비난 속에서도 계속 했던 선수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확실하게 이 선수를 내쳤어요. 다이했군요 결국. 왜냐면은 다이어 선수가 실수가 엄청 많은 선수. 많죠. 그렇죠. 근데 수비가 실수만 하면 안 되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남을 탓하는 듯한 그 표정과 플레이, 몸짓 그런 것도 비아냥 분위기 해치죠. 그래서 다이어의 파트너인 로메로 선수가 지난 시즌에 경고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은 아. 다이어가 실수가 많은데다 활동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거 다 로메로는 이제 활동 범위가 넓은 거 다 커버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걸 수비하려면은 가감한 그쵸. 태클이 들어가야 돼서 아이, 경고가 맞아. 엄청 많았는데 로메로 선수가 올 시즌 경고 3경기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아, 원래- 새로, 그랬네. 원래 반칙 안 하는 선수네. 새로 온 수비수 판터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스피드가 좋고 괜찮은 선수예요. 두 명이서 어린데, 지금 확실하게 중앙 수비를 구성하면서 지금 수비가 확실하게 탄탄해졌다. 또 골키퍼도 좋아졌잖아요. 골키퍼 골키퍼도 슈퍼 세이브 엄청나더라고요. 확실히 그 전에 요리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또 맛있게 막아요. 네, 그렇죠. 까불질 않아요. 좋게. 그리고 약간 선방 장면 보면 조현우 선수가 맞아. 보는 맛 나게. 보는 맛 나게 피지컬도 선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정석 늘씬한 게. 이게 플레이들이 그 선방 플레이들이 딱 그 기본기가 갖춰지고 정석적인 그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리스는 좀 이게 이게 무겁다 해야 되나? 노련해지면서 점점 좀 플레이들이 과감해지면서 괜히 엄한 데서 여유 부리다가 볼 뺏겨서 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패스 이상하게 하고. 근데 이 선수는 공 잡으면 바로바로 넘겨주고 발목도 은근 어쨌든 좋아요. 깔끔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후반에 근데 계속 교체는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경기 뛰면서 이 선수의 경기 체력을 회복하는 그렇죠. 네. 초회 감독이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딱 그거인 것 같아요. 90분 틀 체력은 안 돼요 지금. 아직은 네. 적응 단계, 네, 그래서 점점 회복 단계. 그렇죠. 이제 한 9월 A매치 끝나고 나서 정도부터면 조금 올라올 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체력 올라오면 그때 풀타임 뛰겠지만 체력이 떨어진 만큼 지금 경기 감각도 확실하게 저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선수가 수비력뿐만 아니라 지금 장기인 패스가 많이 끊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약간 모습이 많이 실수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수비 스탯도 정해 왔는데 뭐 시간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알려주세요. 정작 중요한 걸 빼려 그래. 네. 수비 스탯. 수비 스탯이 우리가 나폴리 시절에 김민재 선수의 장기가 걷어내기와 슛블럭 그렇죠. 뭐 그런 적극적인 스탯이 수비죠. 엄청났죠. 예. 엄청났잖아요. 나폴리 시절이 거의 전성기 최고 몸 좋았을 때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경기당 평균이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으로 못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90분당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90분당 나폴리에서 걷어내기가 3.6개였어요. 지금 미넨에서 1.2개. 많이 줄었네. 오, 3분의 1. 경기당 태클이 나폴리 시절 1.6개, 미넨 0.6개. 슛블럭이 나폴리에서 0.8개 하던 게 지금 미넨에서 0.6개. 90분당 스탯입니다. 지금 가로채기도 1.2개에서 0개. 미넨에서 0개. 공주볼 경합 승리가 2.7개에서 1.2개. 모든 수비수 스탯으로 중요한 스탯이 절반 이하가 절반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몸이 무거운 몸이 무거운 상태라는 거죠.
훈련소 입소가 원인인가요? 그럼요. 살은 많이 빠졌다 그랬는데 살 많이 빠졌었죠. 몸이 무거워요. 그 글쎄요. 머리가 무겁나요? 살이 빠진 게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이런 수비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을 올라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나도 살 빠졌다. 근육 무겁다. 네. 살이 빠지긴 했어요. 살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얼굴이 얼굴이 가름해졌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스파게티와 고기만 거의 먹고 있대요. 살 찌우기 위해서. 좋겠다. 근데 그것도 맨날 먹으면 지겹겠다. 네. 김민재 맥주 선수는 땡기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 같아요. 참. 미네이랑 빅클럽에서도 관리를 잘하겠죠. 체력과 그리고 뭐 컨디션만 더 올라오면 잘하겠죠. 부상만 없으면. 네. 네. 파이팅. 이제도 뭐 경험도 많이 쌓인 선수이기 네. 때문에 거기다 큐엘 감독이 믿음이 크니까 중앙 수비수 파바르라고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있거든요. 이적시켰습니다. 네. 그 선수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전에서 발리슛 넣었던 선수예요. 파바르 선수. 오, 참. 파이팅. 김민재 선수한테 밀려서 뺐다고요? 네, 김민재 지금 있으니까 데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확실한 명. 지금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데리우트 그 대 선수가 김민재 서브로 나올 정도니까 파바르 선수는 새로운 팀을 안녕. 찾아갔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